방글라데시의 실제 삶, 극도로 더러운 환경에서 소녀들이 강제로 민감한 일을 당하는 현실. 방글라데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디젤 연기와 향신료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하고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은 잊혀진 지 오래인 땅입니다. 이 나라는 압도적인 모순과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세계 최대의 강 삼각주에 자리 잡은 방글라데시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과 1억 7천만 인구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압박으로 정의됩니다. 다카 거리의 끊임없는 소음부터 세계 의류 산업을 움직이는 지칠 줄 모르는 손길까지 이 나라는 멈출 여유가 없기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하고 도전적이며 회복력이 강한 국가 중 하나인 이곳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가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 세계의 숨겨진 면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심층 분석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발견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땅 한 평조차 귀중한 자산인 곳에서 사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방글라데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아주 크기의 면적에 밀어넣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1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착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골과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이곳에는 텅 빈 도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도가 극단적인 걸까요? 방글라데시의 지형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고지대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집중은 국가 인프라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줍니다. 모든 다리, 학교, 병원은 매일같이 한계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 속에는 매혹적인 유기적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무한한 집단적 인내에 의지하며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적 청사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삶은 좋든 싫든 공유되는 경험이며 이 풍경은 언제나 한계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카, 가장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도시 중 하나. 이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카입니다. 아침 출근길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신다면 방글라데시 수도에서의 단 몇 분이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세계 릭사의 수도로 알려진 다카는 광란적이고 끈질긴 에너지로 고동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교통체증은 단순히 일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극단적인 기상 조건과 같습니다. 수천 대의 알록달록한 인력거, 릭샤, 낡은 버스 그리고 엔진이 달린 CNG들이 금속 발레를 하듯 뒤엉켜 한 번에 겨우 몇 인치씩 움직이며 공기는 리듬감 있는 경적 소리로 교향곡처럼 가득 찹니다. 하지만 다카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삶이 이러한 혼잡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한거리 모퉁이마다 상인들은 꽉 막힌 도로 한복판에서 뜨거운 차와 매콤한 간식을 팝니다. 소음 수준은 엔진 소리와 고압 소리가 뒤섞인 일정한 괴음이며 결코 식지 않는 도시라는 압력 소리를 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회의 실마리를 찾아 시골 마을에서 이곳으로 몰려들어 이미 비대해진 도시의 인구를 더욱 불립니다. 이곳은 인간의 순수한 야망이 무너져가는 인프라와 충돌하는 극단적인 감각 과부하의 장소입니다. 다카에서 살아남으려면 혼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도시는 정시라는 개념을 모르는 시계에 따라 작동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든 역경을 뚫고 도시의 엔진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도시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두꺼운 베일처럼 나라를 뒤덮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지평선의 감도는 뿌연 회색빛을 보셨을 텐데
그것은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섞인 위험한 칵테일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수천 개의 벽돌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와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세계 최악의 대기질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많은 거주자에게 단순히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건강상의 위험이지만 삶은 이 극단적인 스모그의 장막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공기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생명을 불어넣는 물 속에도 존재합니다. 다카를 관통하는 부리강을 보십시오. 한때 장엄했던 이 수로는 수십 년간 방치된 산업폐수로 인해 죽은 강으로 변했습니다. 강물은 종종 잉크처럼 검고 걸쭉한 슬러지 같으며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는 톡소는 화학적 악취를 내뿜습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강의 나라에서 깨끗한 물은 이제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가죽 무드질 공장에서 섬유 공장에 이르기까지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라는 라벨의 비용은 종종 생태계의 건강으로 지불됩니다. 이 오염의 규모를 목격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렴한 물건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치르는 혹독한 대가를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도시 안에 숨겨진 도시, 즉 다카의 바스티, 슬럼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벽장보다 크지 않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수도에서 가장 큰 슬럼가인 코라일. 코라일에서 밀도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함석판, 대나무, 파란색 플라스틱 시트를 짜 맞추어 만들어졌으며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어 집 사이의 좁은 골목길에는 직사광선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서 삶은 가장 본질적인 것들로 축소됩니다. 단 하나의 방이 5명에서 6명 가족의 주방, 침실, 거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물은 귀중한 자산이며 보통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공동 수도에서 길어옵니다. 위생은 끊임없는 과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가사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회색빛 산업 풍경 속에서도 흙바닥을 꼼꼼히 쓸고 밝은색 커튼을 달아 집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 슬럼가들은 단순히 빈곤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를 잊고 사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소외된 거주자들의 인간적 인내를 보여주는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셔츠의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라고 적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델타 국가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수백만 대의 재봉틀 소리가 국가 경제의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산업 단지에 있습니다. 기성복, RMG, 부무는 이곳에서 명실상부한 거물로 국가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고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수백만 명을 극심한 농촌 빈곤에서 건져내어 도시 노동자로 탈바꿈시킨 변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망 뒤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극적 사고 이후 안전 기준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고속 생산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거셉니다. 거대한 공장 안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서구 브랜드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고군분투합니다. 이곳은 믿기지 않는 효율성과 압도적인 규모의 세계이며 한 나라의 경제적 미래가 저평가된 노동자들의 지치지 않는 손길에 의해 한 땀 한 땀 기워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의류 산업이 방글라데시를 움직이는 엔진이라면 여성은 그 엔진을 돌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섬유 부문의 400만 노동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이 사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농촌 마을을 떠나 도시의 공장으로 가는 것은 생애 첫 경제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정의 주된 부양자로 적은 임금의 절반 이상을 고향으로, 본의 남동생의 학비나 부모님의 병원비를 충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신장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보십시오. 이 여성들은 종종 이중 부담을 짊어집니다.
공장에서 16시간의 고된 교대 근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위한 요리와 청소를 모두 도맡아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무리지어 출근하는 그들의 화려한 살이는 먼지 자욱한 산업 풍경 속에서 한 줄기 색채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조용하고도 강인한 존엄성을 지닌 방글라데시의 침묵의 기둥입니다.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서서히 국가의 문화적 DNA를 바꾸고 있으며 낡은 관습에 도전하며 방글라데시의 미래가 딸들의 힘으로 건설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여행 가이드북이 외면하는 숨겨진 구석으로 가보겠습니다. 활기찬 시장과 번창하는 산업단지의 이면에는 밤의 그림자 속에서만 깨어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라벨 뒤에 숨겨진 얼굴들, 혹은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의 특정 지역과 거대한 강변구 근처에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사회의 겉모습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경제적 절망이라는 압도적인 무게에서 탄생한 암울한 산업인성인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악명 높은 합법 사창가 중 하나인 다울라디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곳은 수천 명의 여성이 도저히 끊어내기 힘든 굴레 속에서 살며 일하는 미로 같은 정착촌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깨진 결혼 생활, 사회적 추방 혹은 법의 완전한 부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경제의 이 어두운 면은 이 나라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겸양과 전통적 가족 가치의 정면으로 상반되는 냉혹하고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는 1억 7천만 명의 국가에서 수많은 이들이 사회의 틈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생존을 위해 종종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상기시킵니다. 희망은 먼 기억일 뿐이며 다음 날의 일출을 보는 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목표가 되는 복잡한 감정의 세계입니다. 방글라데시를 이해하려면 강을 보아야 합니다. 강은 말 그대로 국가의 혈액이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주요 전장이 되었습니다. 부리강이나 매그나강의 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초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일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처 가죽 무드질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화학 폐수가 흘러드는 검고 걸쭉한 물속에서 사람들이 비누칠을 하며 몸을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다진 돌판 위에서 가족의 옷을 빨고 상인들은 작은 나무배를 타고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치며 강변 시장에 과일을 배달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리자 무덤인 이 땅에서 이 강은 시장이자 고속도로이며 동시에 화장실입니다. 이곳의 대비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물은 육안으로 봐도 독성이 느껴질 만큼 오염되어 있지만 사람들과 강 사이의 연결은 원초적이며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 강과 함께 살아왔으며 밀려드는 산업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모든 영역을 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륙 양용의 생활 방식은 적응이라는 필연성을 보여주는 가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의 위생을 위한 투쟁은 당장 먹고 팔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욕구보다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단 하루를 더 버텨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까요? 구시가지의 좁고 번잡한 골목이나 거대한 재활용 야적장을 걷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광경인 아이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놀거나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기대하겠지만 이곳의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 으름이 묻은 작은 손으로 금속 전선을 벗겨내고 고철 더미를 분류하거나 동네 차집에서 길고된 교대 근무를 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국가법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중력은 무시하기에 너무나 강력합니다. 벼랑 끝에 선 가족에게 아이의 수입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루 한 끼를 먹느냐 아니면 굶느냐를 결정짓는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의 비극은 어린 몸이 겪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불해야 할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비용에 있습니다. 아이가 펜 대신 망치를 들 때
이 세대를 거쳐야 끊어낼 수 있는 빈곤의 고리가 고착됩니다. 그것은 탈출하기 대단히 어려운 빈곤의 순환입니다. 지방정부가 취약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의 당장 갉아먹는 허기는 머나먼 미래의 교육이라는 불확실한 약속을 자주 이겨버립니다. 이 아이들은 내일의 노동자로서 그 어떤 아이도 가져서는 안 될 성숙함을 가진 채 자라나며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 어린 시절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스템 속에서 침묵하는 무고한 희생자들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방글라데시라는 서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고통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도시를 본 적이 있나요? 방글라데시의 맥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거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은 매 초마다의 이곳이 세계 릭사의 수도라는 칭호를 얻었는지 증명하는 곳입니다. 다카에만 50만 대 이상의 자전거 릭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도시의 회색 스모그를 뚫고 움직이는 색채의 바다를 이룹니다. 각 릭사는 영화 배우, 열대 풍경, 복잡한 꽃무늬가 선명하게 그려진 벵갈 민속 예술에 달리는 걸작입니다. 하지만 이 예술적인 매력 뒤에는 인간 인내의 가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릭샤왈라, 운전사들은 델타 지역에 숨겨진 운동선수들입니다. 이들은 숨막히는 습도, 몬순의 폭우,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가 전의를 상실할 법한 혼란스러운 교통 정체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싣고 페달을 밟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움직이는 범퍼 사이를 헤치고 나가는 보행자들, 머리 위에 거대한 바구니를 이고 중심을 잡는 상인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틈새를 찾아내는 릭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 정지 버튼이 없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움직임의 순환입니다. 이 독특한 교통 시스템은 국가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장치이며 첨단 인프라의 세상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은 여전히 인간의 다리 힘과 혼돈을 뚫고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임을 보여줍니다. 오염, 뼈를 흔드는 소음 그리고 짓누르는 빈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거나 차가울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 실상을 마주하면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스모그로도 가릴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여행자로서 당신은 단 몇 분 이상 이방인으로 남기 힘듭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라는 보편적인 인사말 뒤에는 진심 어린 미소와 달콤한 차 한 잔으로의 초대가 따릅니다. 이곳은 환대가 서비스가 아닌 핵심적인 문화적 기둥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토록 회복력이 강할까요? 그것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 덕분입니다. 거대한 홍수와 사이클론이 하룻밤 사이에 마을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잦은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땅에서 사람들은 구조대를 기다리지 않고 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들에게는 로리의 자화라고 불리는 조용하지만 격렬한 투쟁 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아주 작은 틈새에서도 깊은 기쁨을 찾아냅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 거리 모퉁이에서의 뜨거운 정치 토론, 먼지 날리는 골목에서 테이프를 감은 테니스공으로 즐기는 즉석 크리켓 경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요란하거나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리드미컬한 끈기입니다. 물질적 부는 거의 없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현대사회가 오래전에 맞바꾸어 버린 정신적 풍요를 소유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여정이 마지막 장에 다다르며 우리는 가장 어려운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그저 문제투성이 국가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의 국가일까요? 쓰레기로 막힌 강과 과밀한 슬럼가를 보며 이곳을 비극이라고 치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간 적응력에 살아있는 실험실이며 기후변화, 과잉, 인구, 산업화라는 21세기 세계의 가장 극단적인 도전들을 매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처절한 빈곤과 솟구치는 희망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복잡한 현실입니다. 화려한 사리를 입은 어린 소녀가 진흙투성이 오염된 골목을 우아하게 걸어가며 부모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의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임시 오두막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에서 운영되는 기술 스타트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고난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하며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여다보며 투쟁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동정받을 곳이 아니라 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순수하고 굴하지 않는 의지 때문에 존경받아야 할 곳입니다. 이곳은 분주하고 연기 자욱한 지평선 너머로 지는 모든 놀이 승리이며 모든 새로운 새벽이 먼지 속에서 더 나은 것을 건설할 기회인 땅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단순한 라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가혹한 환경적 현실과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극단의 땅입니다. 밀도와 산업적 투쟁에 가득 찬 이면을 넘어 이 나라의 진정한 본질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복력에 대한 정의에 도전하는 고난과 야망의 복잡한 모자이크입니다. 만약 세련되고 예측 가능한 여행을 원한다면 다른 곳을 찾으십시오. 하지만 투쟁하고 숨쉬고 동시에 솟아오르는 인류의 가공되지 않은 맥박을 목격하고 싶다면 반드시 방글라데시를 보아야 합니다. 이곳은 희망이 거대한 델타의 물줄기처럼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내는 곳입니다. 충격폭로, 캄보디아 수도의 실제 삶,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에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대담한 일을 강요당하는 현실. 번호 1 질의 왕국. 이 사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캄보디아 시골의 흘길을 쉽게 밟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의 땅 속에는 여전히 400만에서 600만 개에 달하는 지뢰와 불발탄이 누군가가 밟기를 기다리며 묻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뢰 오염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뢰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가 여러 세력 간의 장기적인 내전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뢰는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무기로 여겨져 기지를 방어하고 적의 진격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 지뢰를 매설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뢰 지대의 지도는 사라지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유산 때문에 캄보디아는 어느 나라에서도 원치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절단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약 290명 중 1명이 지뢰로 인해 장애를 입었으며 전체 피해자 수는 4만 명을 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명 관광지를 걷다 보면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밴드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모두 팔이나 다리의 일부를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연기자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입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땅을 개간하거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지뢰를 탐지하는데 바로 아프리카산 거대 주머니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쥐를 사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쥐들은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지뢰가 폭발하려면 상당한 압력이 필요하지만 이 쥐들은 1.5kg도 되지 않아 지뢰 위를 뛰어다녀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들의 후각은 탐지견보다도 뛰어나 TNT 냄새를 맡으면 멈춰서 땅을 긁어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이 쥐들은 때때로 최신 기계보다 더 뛰어납니다. 테니스 코트 크기의 땅을 금속 탐지기로 조사하려면 1일에서 4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탐지기가 녹슨 못이나 병뚜껑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계속 파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쥐 한 마리는 단 10분 만에 같은 면적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제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만 반응하고 다른 금속 조각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쥐군단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 지뢰 제거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은 캄보디아 시골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번호 2. 캄보디아에서 겪는 문화 충격들. 캄보디아를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특히 육로로 이동할 경우 가장 먼저 겪게 될 문화 충격은 바로 도로 위에서 열리는 막무가내 결혼식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천막을 도로 한가운데 심지어 도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세워놓고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혼식은 보통 3일 3박 동안 이어지며 대형 스피커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차량들도 불평 없이 천막을 피해 지나갈 뿐 누구도 문제 삼거나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끌벅적한 결혼식과는 반대로 처음 보면 다소 놀랄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장례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하는 모습입니다. 크메르 전통에 따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머리를 완전히 깎아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효심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머리카락은 인간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버리는 것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캄보디아의 많은 노년층이 자신의 정확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개인의 생일보다 공동체의 축제, 특히 크메르 설날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태어난 날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노년 세대 중 상당수는 전쟁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부모들은 생존에 급해 출생 기록을 남기는 것조차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었을 때 정확히 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일을 모른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화 충격은 시골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통 가옥 형태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70에서 80%의 집이 여전히 고상식 기둥 위에 지은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보통 지면에서 3m 이상 높이의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지는데 이는 우기 때의 홍수를 피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밤에 뱀이나 야생 동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기둥 아래 빈 공간은 낮잠을 자는 곳이나 가축을 기르는 공간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커튼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집에 선명한 분홍색 커튼이 걸려 있다면 이는 그 집에 결혼 정년기의 딸이 있으며 배우자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분홍 커튼은 마을 청년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근한 초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딸이 결혼하여 시집을 가게 되면 그때서야 이 커튼은 내려지게 됩니다. 번호 3. 캄보디아의 이상한 금기 사항들. 캄보디아에 가게 된다면 귀엽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머리가 신성한 신체 부위로 여겨지며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머리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동은 설령 아이일지라도 매우 무례하고 존중이 없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발은 가장 낮고 더러운 부위로 여겨집니다. 절대로 발로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특히 불상이나 승려의 사진을 향해 발을 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때 모자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들이 주로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모자를 벗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를 집이 너무 허술해서 비와 햇빛을 막지 못하니 모자를 써야 한다고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환대에 대한 큰 모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모자를 벗어두는 것이 예의입니다. 문화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법적 금지 사항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선거일 전후로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가 맑은 정신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선거 기간 동안 약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관광객이 술을 사려고 해도 가게 주인들에게서 단호한 거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카지노와 관련된 흥미로운 역설도 있습니다. 국경 지역이나 관광 도시를 가다 보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대형 카지노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캄보디아 국민들은 이러한 카지노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도박의 천국은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입구에서는 여권 검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현지인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부에 들어가 도박을 즐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번호 4.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할 때의 암묵적인 규칙들. 캄보디아 여성과 연애하거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곳의 문화가 서구 사회나 다른 현대 국가들과는 꽤 다르다는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애가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캄보디아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편입니다. 이들에게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 전 지나치게 자유로운 관계는 여전히 금기시됩니다. 또한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남성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식사부터 선물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질 준비도 필요합니다. 관계가 진지해지고 결혼을 논의하게 되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신부갑 예물 비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보통 1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이며 형편이 좋은 가정의 경우 수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협상이 가능하며 양가 가족이 함께 모여 신랑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내를 사는 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돈은 결혼식 비용과 신혼부부의 초기 생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가족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크메르 문화에서는 가족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위가 되면 주말이나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는 식사자리나 행사에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재산이나 가족 모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후에는 남편이 월급을 아내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남편은 개인적인 용돈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내가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아내는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고 자녀 양육과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만약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다면 댓글로 숫자 5를, 직접 관리하고 싶다면 숫자 0을 남겨보세요. 번호 5. 캄보디아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 캄보디아 군대에는 다소 유머러스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군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약 130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기 위해 약 900명의 장군을 두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는 약 12만 5천 명의 군대를 운영하면서도 3천 명이 넘는 장군이 존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40명의 병사당 1명의 장군이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장군 계급은 항상 실질적인 군사 지휘권을 의미하기보다는 정치적 보상이나 충성의 상징 또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계급 이야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는 국기와 국호를 자주 바꾼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70년이 채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10번이나 국기를 변경했고 국가 이름도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부터 왕정, 공화정,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체제가 바뀔 때마다 국가의 상징도 함께 바뀌었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캄보디아의 크메르어는 배우기 매우 어려운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언어의 문자체계는 총 7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문자체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은 문장을 쓸 때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긴 문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는 어디에서 단어가 끝나는지 스스로 구분해야 합니다. 띄어쓰기는 문장이 완전히 끝날 때나 큰 의미 단위가 바뀔 때만 사용되기 때문에 읽고 쓰는데
상당한 집중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독특한 행정 문화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 나라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전 총리인 훈센은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심지어 성과가 부족한 공무원을 즉석에서 해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대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지도자를 태그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는 때로 한 번의 댓글이 수많은 공식 서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번호 6 시골판 베네치아. 캄보디아에도 이탈리아의 베니스처럼 물 위에 떠있는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나라의 베네치아 버전은 훨씬 더 시골스럽고 소박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이 아니라 나무나 함석 지붕으로 만든 소박한 오두막으로 대나무, 헌목이나 플라스틱 드럼통을 묶어 만든 부유 구조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골 베네치아에서는 집 앞에 떠있는 돼지우리나 닭장, 푸른 채소밭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낭만의 상징이 곤돌라라면 캄보디아에서는 전통 목선에 긴 꼬리 모터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배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장면은 아이들이 큰 알루미늄 대 하나 반으로 자른 플라스틱 드럼통을 배로 사용해 그 안에 앉아 능숙하게 노를 저으며 수상 가옥 사이를 오가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보다 더 독특한 이유는 바로 이 마을들이 실제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마을들은 톤레삽 호수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호수는 흐름이 거꾸로 바뀌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기에는 호수의 물이 메콩 리버로 흘러가 바다로 나가지만 우기가 되면 메콩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어 다시 호수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 호수의 면적은 평소보다 5배, 심지어 6배까지 커지며 주변 숲을 모두 잠기게 만듭니다. 이처럼 수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 위에서 유목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건기가 되면 물이 빠지면서 마을 전체가 섬을 올리고 더 깊은 물을 찾아 호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우기가 오면 수위가 높아지고 파도가 거세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합쳐 마을 전체를 해안 가까이로 옮겨 숲 뒤에 숨으며 파도로부터 집을 보호합니다. 이처럼 떠다니는 삶은 힘들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메콩강에서 역류에 들어오는 물이 엄청난 양의 비옥한 퇴적물과 영양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톤레삽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습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잡히는 물고기와 수산물은 거의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될 정도로 풍부합니다. 번호 7 가난하지만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 캄보디아에 막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게 될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인당 평균 소득이 연간 $1,000 남짓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렉서스, 토요타 랜드 크루저 같은 고급 자동차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심지게 오래된 렉서스 차량을 이용해 소나 물소에게 먹일 풀을 나르거나 무거운 쌀포대를 실어 나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득이 낮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급차를 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관대한 수입 정책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캄보디아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중고차를 연식이나 수량 제한 없이 거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만 달러에 팔리던 차량들도 몇 년 사용 후 이곳으로 들어와 수리 정비를 거친 뒤 몇천 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런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자동차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저축을 통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툭툭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스타일은 태국과는 꽤 다릅니다. 캄보디아의 툭툭, 즉 레모르크는 오토바이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형태로 지붕이 달린 이동식 소파처럼 설계되어 있고
장식도 비교적 화려합니다. 이 차량을 타면 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거리를 감상할 수 있어 매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바탐방 지역의 대나무 열차를 꼭 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철로 위를 달리는 자가 제작 교통수단으로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대나무판 하나를 기차 바퀴축 위에 올려놓고 소형 엔진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철로 위의 교통 규칙입니다. 두 대의 대나무 열차가 마주치면 승객이 적은 쪽이 스스로 열차를 완전히 분해해 철로에서 내려놓고 상대편이 지나가도록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부품을 조립해 원래대로 운행을 이어가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번호 8. 캄보디아의 독특한 음식들. 튀긴 거미는 캄보디아에서 이색 음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입니다. 사용되는 것은 손바닥만 한 타란툴라로 온몸에 털이 많고 주로 스쿨 지역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곳은 거미 마을로도 불립니다. 거미는 잡은 후 깨끗이 손질하고 양념을 한 뒤 끓는 기름에 통째로 튀겨 바삭하게 만듭니다. 몸통 부분은 스낵처럼 바삭하지만 배 부분은 부드럽고 그 안에는 알이나 내장 혹은 걸쭉한 액체가 들어있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이 음식은 원래 루식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단백질원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생활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튀긴 거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현지인과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일부 노점에서는 살아있는 거미를 직접 고르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튀겨 신선함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거미를 손에 들고 사진만 찍은 뒤 도망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프라옥, 즉 발효 생선 페이스트로 캄보디아의 블루치즈라고 불립니다. 크메르 사람들은 주로 맥이나 작은 민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몇 달 동안 발효시킵니다. 완성된 프라옥은 회색빛을 띠며 매우 끈적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 생채소에 찍어 먹거나 밥에 비비거나 다진 고기와 함께 요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뚜껑만 열어도 주방 전체에 퍼질 정도로 강한 냄새가 특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냄새를 발효된 쓰레기와 비슷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프라옥은 여전히 많은 캄보디아 가정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 익혀서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캄보디아식 발루트입니다. 이 음식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용기를 요구하는 음식입니다. 부화 직전까지 발달한 오리알로 안에는 더 이상 액체 상태의 노른자가 아니라 머리와 부리, 뼈, 솜털까지 형성된 새끼 오리의 형태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래 부화시킨 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모습이 더욱 또렷합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삶아서 껍질째 먹으며 허브와 소금, 라임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흔한 간식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맛보다도 알을 깨는 순간 보이는 모습 자체가 더 큰 도전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번호 9. 매우 저렴한 생활비. 캄보디아는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생활비 덕분에 최근 미국, 유럽 출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퇴 천국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런던, 시드니 같은 대도시에서 살던 외국인들은 프놈펜이나 시엠립에서의 한 달 생활비가 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면서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집세에서 나타납니다. 프놈펜 중심가에서 에어컨과 발코니를 갖춘 풀옵션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약 $250 정도입니다.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더 작은 집을 선택하면 $150 수준까지도 내려갑니다. 더 조용하고 유명 사원들과 가까운 시엠립은 이보다도 저렴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월 $120 정도의 작은 주택을 임대해 장기 거주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원과 개인 주방을 갖춘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비 역시 부담이 적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밥, 고기, 채소, 국이 포함된 한 끼 식사는 약 $2에서 $3에 불과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서양식 레스토랑에서도 한 끼 가격이 6에서 10달러 정도입니다. 직접 요리를 할 경우 비용은 더 낮아집니다. 돼지고기 1kg이 5달러 이하이며 채소는 매우 저렴하고 신선해 아침 시장에서 몇 달러만으로도 한 바구니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수입식품 마트도 있어 원한다면 본국과 비슷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료비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국제 클리닉에서 일반 진료를 받는데 약 20에서 30달러 정도가 들며 기본 의약품은 대부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령자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태국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잘 관리한다면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한 달 약 700에서 1000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번호 10. 여행자를 위한 주의 사항. 앙코르 같은 대형 사원이나 프놈펜의 관광지에서는 승려 복장을 한 사람들이 다가와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승려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원 밖에서 활동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다니며 이미 이름과 금액이 적힌 노트를 보여주어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관광객이 지갑을 열면 안에 있는 돈을 훔쳐보거나 더 높은 금액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진짜 승려들은 관광객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자주 겪는 상황은 고아원이나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방문을 권유받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가난, 전쟁, 가족 상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뒤 교실이나 숙소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기부나 기념품 구매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설이 관광객의 돈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아이들 중 일부는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문과 기부가 오히려 해당 구조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여행 단체에서는 이러한 투어 참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육로로 국경을 넘을 때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과의 국경에서는 비공식 비자 대행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빠르게 처리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캄보디아 관광 비자는 정해진 요금과 간단한 절차만으로 발급됩니다. 공식 창구에서 차례를 기다리면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관광지에서는 무료로 안내해주거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이 끝날 무렵 갑자기 돈을 요구하거나 지불하지 않으면 불쾌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식 서비스가 아니므로 필요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불쾌한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캄보디아에 대한 흥미로운 15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이 이 다채로운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더 명확한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태국 15대 금기사항. 황금 사원의 나라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불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나라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에서는 왼손 사용 금지, 승려 접촉 금지, 휘파람 금지 등 다양한 금기 상황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따라야 할 특이한 규칙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는 마치 상상 속 영화나 꿈에서나 존재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이러한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황금 사원의 나라, 태국입니다. 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편안하고 친절하며 언제나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나라로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태국 사람들은 매우 온화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전 국민이 불교를 믿는 만큼 엄격한 문화적 규범과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번호 14의 발 사용에 주의하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발로 문을 열거나
때로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러한 행동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단순한 행동 하나로도 국가에서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문화에서 발은 신체 부위 중 가장 낮고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해 발을 뻗거나 발로 문을 밀거나 특히 발을 책상 위에 올리는 행위는 금기 중 하나입니다. 태국 전역에서는 집이나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며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발을 문 앞에 아무렇게나 흩어놓는 것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신발은 손님의 예의와 품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중한 태도를 보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절 없는 사람들에게 따로 마련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번호 13.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지 마세요. 방금 발에 관한 중요한 규칙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머리에 관한 또 다른 금기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머리는 신체 중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무례로 간주됩니다. 이는 태국에서 타인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모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금기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부모만이 아이의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수로 태국인의 머리를 만졌다면 반드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 사람들은 낯선 이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의 손길을 본능적으로 피하며 악수보다는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아이와 함께 정중한 미소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도 껴안거나 악수하는 대신 아이 인사와 함께 공손한 미소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할 때는 고개를 숙이며 아이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의 있는 행동입니다. 번호 12의 왕과 왕실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혹시 몰랐다면 태국은 여전히 군주제 국가입니다. 왕과 왕실이 존재하며 태국의 왕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왕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왕실이나 군주를 비방하거나 불경스럽게 대하는 모든 행동은 금기시됩니다. 만약 왕이나 왕실에 대해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체포되거나 정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태국의 왕에 대한 존경을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왕이나 왕실에 관한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삼가야 합니다. 영화관에서는 상영 전에 왕에 관한 짧은 영상이 나오는데 이때는 주변 사람들이 일어설 때 함께 일어나 예를 표해야 합니다. 또한 태국 집회에는 왕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밟거나 무례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번호 11야 부적의 나라.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정말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적이 온 사방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버스는 물론이고 기업의 로고나 사무실 안에도 행운과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민감한 회사들도 예외 없이 부적을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있더군요. 태국의 부적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돌로 만든 운명 부적입니다. 두 번째는 신이나 부처의 작은 조각상으로 개인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팔리어 주문이 새겨진 문신이나 부적이며 이는 운명 부적보다 강력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퇴마를 위해 사용하는 식물의 뿌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태국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적을 이용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태국 부적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러한 마법적 행위로 인해 정신적 문제를 겪거나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부적을 통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새로운 부적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부적이 행운과 건강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태국에 가서 부적을 구입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태국에는 부적을 위한 시장도 따로 있습니다. 인구가 거의 7천만 명에 달하는 태국에서는 해마다 약 20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6억 40만 달러가 부적 관련 활동에 쓰입니다. 그러니 방콕에 타프라찬이라는 전문 부적 시장이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주중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되며 늘 붐빕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구매 시 흥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번호 10, 트랜스젠더 천국. 여기엔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동양 문화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 나라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단지 성전환 수술만 해도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찾습니다. 저렴한 비용, 최첨단 수술 기술, 그리고 뛰어난 의료진 덕분에 태국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태국이 트랜스젠더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현대적인 수술 기법, 그리고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태국 정부는 유료 관광을 경제 발전의 기회로 보고 적극 장려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유료 관광을 통해 연간 약 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은 여전히 낯선 개념이지만 태국 사회는 제3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영국, 노르웨이, 불가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옵니다. 이들은 출신 배경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태국만큼 좋은 성전환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트랜스젠더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며 누가 트랜스젠더이고 누가 아닌지를 구분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태국에서 연인을 만나는데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상대가 트랜스젠더일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번호 9, 태국인과 절대 말싸움하지 마세요. 말싸움에 자신이 있다면 태국에서 실력을 시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지게 될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친절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말다툼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동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태국의 의사소통 문화에서는 항상 상대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을 방문할 때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해야 하며 목소리는 항상 낮고 정중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로 고함을 지르거나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격한 말다툼을 원했다면 잘못된 나라를 선택한 셈입니다. 태국인들은 당신과 직접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태국처럼 영적인 힘을 믿는 나라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저주와 주문입니다. 번호 8야 예출 시 돈이나 귀중품을 객실에 두지 마세요. 태국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는 외출할 때 호텔 객실에 돈이나 귀중품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호텔에 머무르더라도 반드시 돈과 귀중품은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직접 가지고 다니거나 객실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이 객실에서 분실된다면 태국의 어떤 호텔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태국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이 기적처럼 사라졌을 때 크게 놀라지만 결국 호텔 측과 당국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단지 고개를 젓는 반응뿐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대체로 친절하고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피하려면
개인 물품은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 7. 밤에는 절대 휘파람을 불지 마세요. 태국에 있을 때는 밤에 어디에서든 휘파람을 부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법은 아니지만 태국 문화에서는 금기로 여겨지는 행위입니다. 태국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한밤중에 휘파람을 불면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다고 여겨집니다. 밤은 불길한 시간대로 간주되며 이 시간에 휘파람을 불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자극하거나 불러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린 영혼은 휘파람 소리가 난 곳으로 찾아와 그 주인을 찾는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단지 아이들을 조용히 달래 재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한편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유인된다는 전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탄편 이야기에서는 독사가 말을 듣도록 길들인 악한 인물이 밤마다 휘파람을 불어 특정 인물에게 뱀이 몰려가 물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뱀을 조종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뱀은 휘파람 소리를 일종의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을 훈련시키거나 다루는 사람들은 휘파람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태국의 지역마다 이 금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조언은 밤에 휘파람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밤에 휘파람을 분다면 이웃들이 즉시 다가와 그 행동을 제지하며 금기 사항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번호 6. 사원에서의 규칙. 태국의 수많은 독특한 규칙들 중에서도 이 규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태국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긴 탐방을 마치고 사원을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그늘 아래에서 잠시 앉아 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절대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원 관계자에게 주의를 받거나 심한 경우 사원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단순히 앉는 것조차 그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태국 문화에서는 발을 인간의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태국의 사원에서는 다리를 꼬거나 쪼그려 앉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꼬거나 접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 사람들이 사원 안에서 어떻게 앉거나 무릎을 꿇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실수로 예의를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번호. 선물은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태국을 여행할 때는 항상 밝고 친절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국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환대하는 성향이 있으며 가족 모임에도 흔히 여행자들을 초대하곤 합니다. 특히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그 선물이 다소 기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지에 살아있는 벌레가 담긴 상자, 심지어는 사용한 속옷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물들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거절하지 말 것, 어떤 상황이든 미소를 지으며 감사히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작더라도 상대방에게 선물로 보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물을 거절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들의 환대는 순식간에 불쾌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번호 4의 손에 관한 규칙. 태국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 항상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면 반드시 이러한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은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익혀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는 안 됩니다. 현지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은 본격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종업원을 손가락으로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싶다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흔들거나
두 손을 모아 예의를 갖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행동뿐만 아니라 왼손 사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무언가를 건넬 때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왼손을 불결한 손으로, 오른손을 신성하고 귀한 손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행위로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번호 3유 국가 연주시 정지하기. 태국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놀라지 마세요.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태국 국가가 연주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의식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이때는 반드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대개 오전 8시와 오후 6시에 국가가 울려 퍼지며 이 시간에는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거나 장난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태국 국기를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자국의 국기가 모욕당하거나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국기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더불어 국기를 옷처럼 착용하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멈춤 1.5초. 번호 2를 돈을 밟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돈을 실수로 밟게 되었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곧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 바트 지폐에 국왕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함부로 다루거나 밟는 행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태국 시민들은 이 규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실수든 고의든 돈을 더럽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떨어뜨리거나 밟는 행위는 국왕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편이므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면 환전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1. 식사 예절. 태국에서는 다양한 이국적인 음식과 맛있는 요리를 경험하게 되지만 식사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보통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식탁의 상석, 즉 머리맡에 앉지만 황금 사원의 나라 태국에서는 중심 자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자리에서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경우에는 발바닥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많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식사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이며 마치 혼자 별도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듯한 태도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해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방식입니다. 각각의 요리는 큰 공용 그릇에 담겨 나오며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공용 그릇의 가장자리에서 음식을 덜어야 하며 먹고 있던 숟가락 대신 별도의 숟가락을 사용해 개인 접시로 옮겨 담아야 합니다.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여성이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분들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태국 사람들은 식사를 여유 있게 즐기는 편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식사를 급하게 마치지 말고 천천히 즐기도록 하세요. 식사를 다 마쳤다면 사용하던 숟가락과 포크를 접시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면 식사를 마쳤다는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황금 사원의 나라 태국에서의 15가지
금기사항과 독특한 문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충격 폭로,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시장들, 아내를 헐값에 파는 곳들, 무역의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소독된 통로는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괴함이 일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판매되는 세계 경제의 변두리로 뛰어듭니다. 산소가 희박한 안데스 산맥의 본거지부터 서아프리카의 습한 정글까지, 남편이나 원숭이 해골부터 중고 사람 치아 한 움큼까지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곳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시장들에서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장소들을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켜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충격을 받았던 시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 모든 것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시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파스 마녀시장, 볼리비아가 초자연적 세계로 가는 관문. 첫 번째 목적지는 해발 약 3,600m, 안데스 산맥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볼리비아 라파스 중심부에 위치한 메르카도 데 라스 브루아스, 즉 마녀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련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바람 피우는 배우자에게 저주를 걸거나 격동의 경제 속에서 새로운 사업이 살아남도록 보장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좁고 구불구불한 자갈길 골목에는 타오르는 향, 말린 허브, 그리고 분명한 금속성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해 연출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아이마라 문화와 원주민 신앙의 핵심적이고 살아있는 기둥입니다. 분비는 가판대를 지나다 보면 전통적인 중절모와 화려한 폰초를 입은 야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궁극적인 영적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주술사들입니다. 그들은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물약, 주문, 키트, 그리고 부적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한 사람을 진정으로 놀라게 하는 것은 가판대 천장에 기괴한 장식품처럼 매달려 있는 말린 라마테아입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필수적인 신성한 재물입니다. 대집이나 사업장의 기초 아래에 말린 태아를 묻음으로써 그들은 대지의 어머니인 파차마마에게 영원한 보호와 풍요의 대가로 필요한 빚을 갚는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영성은 단순히 모호하거나 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상할 수 있고 신문지에 싸서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상품입니다. 이곳은 의식의 연기 속에서 고대 세계와 현대 상업이 손을 맞잡는 장소입니다. 토라자 죽음의 시장, 인도네시아의 죽음이 거대한 사업이 되는 곳. 우리는 남미의 고산지대를 떠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안개에 쌓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고원지대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지구상 그 어디와도 다른 사후 세계와의 문화적 관계를 가진 토라자 사람들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실제로 멈춘 지 수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토라자에서 고인은 가족이 거창하고 적절한 장례식을 치를 여유가 생길 때까지 때로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집안에 머물며 단순히 아프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대우받습니다. 이 독특한 문화적 철학은 이 지역을 지배하는 매혹적이고 이연 부담이 큰 경제를 탄생시켰습니다. 현지 시장에 들어서면 평범한 과일 더미와 직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영혼을 모시기 위해 정교하게 조각된 기괴할 정도로 실물과 똑같은 나무 인형인 타우타우를 세심하게 깎고 있는 숙련된 장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고 선명하게 채색된 관과 우뚝 솟은 재래 구조물을 판매하는 전문 상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물소일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지위의 궁극적인 화폐이며 특정 알비노 물소는 수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장례식의 웅장함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토라자에서 죽음은 소비자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축하받는 단계입니다. 이는 인간의 문화가 죽음에 대한 가장 깊은 공포조차 번창하고 활기찬 시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하고도 진지한 일깨움을 줍니다. 불가리아의 집시 신부시장, 마음의 사회적 거래. 이제 역사 드라마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수백 년 된 전통을 찾아 불가리아의 스타라 자고라시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1년에 4번 대형 종교 축일과 맞물려 칼라이디 신부시장이 열립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이름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것은 어둡거나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 매우 전통적이고 공동체가 승인한 사회적 거래별로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데이팅 앱을 스와이프하는 것보다 활기찬 지역 축제처럼 보이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거대한 야외 모임에서 반유목 생활을 하는 로마 공동체의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은 군중 속에서 돋보이기 위해 가장 화려하고 반짝이는 옷을 입고 금 장신구와 밝은 화장을 겹겹이 두릅니다. 일부는 잠재적인 구혼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자동차본 위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족 행사입니다. 부모와 친척들이 모여 사교를 나누고 살피며 무엇보다도 협상을 합니다. 신부값은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논의되며 여성의 평판과 기술에 따라 수천 달러에서 15,000달러 이상에 이르는 지참금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구리세공인 칼라이디 사람들에게 이 시장은 그들의 고립된 유산을 보존하고 자녀들이 공동체의 엄격한 문화적 선안에서 결혼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음악이 가득한 이 활기찬 무대에서 아름다움, 가족의 명예, 그리고 경제적 안정은 주요 화폐가 됩니다. 이는 결혼과 경제가 세대를 거쳐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랍고 생생한 사례이며 사랑조차 종종 시장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틀리와 중고 의료기기 시장 모로코, 생존의 냉혹한 현실. 이제 우리는 유럽의 낭만적인 협상에서 벗어나 모로코, 수크의 깊고 구불구불한 미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프란의 아찔한 향기와 화려한 색감의 수제 카페 사이에는 대부분의 여행 안내서가 교묘하게 감추는 시장의 한 구석이 있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유료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마라케시나 카사블랑카 시장의 특정 구역에 가면 먼지 쌓인 바닥에 펼쳐진 담요, 이에 수백, 수천 개의 중고 치아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괴한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재가 아닙니다. 가공되지 않은 실용적인 치과 시장입니다. 치아 옆에는 짝이 맞지 않는 틀니 세트, 녹슨 수술용 기구, 빈티지 의족 등이 놓여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가는 현지인들에게 전문적인 치과 치료는 닿을 수 없는 사치입니다. 이곳에서 중고 어금니 한 개나 헌틀리 한 쌍은 고통스러운 삶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관광객이 충격에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이는 거칠지만 매혹적인 인간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 시장에서 한때 인간 신체의 친밀한 일부였던 물건들은 향신료 주머니나 가죽 슬리퍼처럼 일상적인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무역의 세계에서 필요가 종종 위생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코데세와 패티 시장 토고,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약국. 이제 서아프리카의 심장부, 특히 토고의 수도 로메로 날아가 봅시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두 시장으로 알려진 아코데세와 패티 시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동네 약국에 물건이 잘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곳을 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아스피린과 붕대가 놓인 선반 대신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 서서히 말라가는 개머리, 악어 가죽, 침팬지 손, 코브라 해골 더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썩어가는 표범 두개골을 사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부두교에서 이러한 동물 부위는 기괴한 전리품이 아니라 패티시, 즉 영적인 약의 재료입니다. 만약 고질적인 병이 있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현지 사제가 영혼과 상담하여 특정 동물 부위를 처방해 줄 것입니다. 그 물건을 갈아서 허브와 섞은 뒤 태워 검은 가루를 만들고 이를 피부의 작은 상처 부위에 문지릅니다.
이 시장은 이 지역 수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영적 약국입니다. 말라가는 가죽 냄새와 현대에 판매되는 천년된 전통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그 어떤 물리적 상품만큼이나 실제 거래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아스쿤 곤충 시장, 캄보디아가 누군가에게는 공포, 누군가에게는 간식. 동남아시아로 향하면 스파이더빌거미 마을이라는 오싹한 별명을 가진 캄보디아의 마을 스쿤에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손바닥만 한 털이 숭숭 난 타란툴라는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스쿤에서는 입맛을 다시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주는 생명체가 어떻게 사랑받는 현지 별미가 되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길가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마늘, 소금, 설탕으로 양념하여 튀긴 타이 제브라, 타란툴라를 커다란 쟁반에 가득 담아 들고 다닙니다. 이 시장은 굶주린 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야 했던 크메르 루즈 시대의 끔찍한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은 번창하는 사업으로 진화했습니다. 거미뿐만 아니라 바삭바삭한 귀뚜라미, 거대한 물장군, 누에가 감자칩 봉지처럼 팔리는 양동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징그러운 벌레들은 현지 사냥꾼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주요 수입원입니다. 스쿤 사람들에게 이 곤충들은 해충이 아니라 수확물입니다. 이 시장은 한 문화가 어떻게 공포의 상징을 받아들여 경제와 식문화의 주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간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베트남 메콩 수상시장, 움직이는 상업. 세계 일주를 이어가며 우리는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의 푸르고 울창한 풍경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말 그대로 뒤집히거나 정확히 말하면 물 위에 띄워집니다. 까이랑과 퐁디엔 수상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시장 바닥은 세차게 흐르는 메콩강의 갈색 물줄기입니다. 땅이 늪과 섬의 미로일 때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수세기 동안 그 답은 비즈니스를 배 위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속도로가 정글을 가로지르기 훨씬 전부터 이 수로들은 무역의 유일한 혈관이었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활기차고 역동적인 장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수중 상업의 순수한 독창성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수백 척의 똑같은 나무배들이 가득한 바다에서 구매자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명쾌하면서도 기발합니다. 바로 까이버입니다. 모든 상인들의 배 앞머리에는 높은 대나무 장대가 묶여 있으며 그 끝에는 파인애플, 당근 한 묶음 또는 바나나 한 송이 같은 그날의 상품이 깃발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고공 광고 형태입니다. 배들 사이를 지나다 보면 수상 주유소, 김 모락모락 나는 카페, 심지어 고개와 같은 정교함으로 후띠 그릇의 균형을 잡는 국수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식료품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투지가 어떻게 험난한 지형을 번영하는 유동적인 문명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응의 걸작입니다. 엘 라스트로, 도시의 그림자 시장 보이지 않는 거래. 우리는 베트남의 평온한 강을 떠나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적이고 역사적인 거리로 날아가 색다른 호기심을 탐구합니다. 매주 일요일의 라스트로 벼룩시장이 도시를 점령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인 기념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무역의 그림자 측면, 즉 법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물건이 분실되거나 잘못 놓인 후 겪게 되는 기묘한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거의 모든 세계 주요 도시에는 제품의 이력이 의도적으로 흐려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저렴한 가격이 주요 상품이 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 시장들은 법, 필요성, 그리고 기회주의가 만나는 궁극적인 교차점입니다. 적당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임시로 만든 판지 탁자 위에서 고급 디자이너 시계나 전문가용 카메라가 소매가에 극히 일부 가격에 팔리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동적이고 협상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경찰과 노점상 사이의 춤과 같아서
단 몇 초 만에 값 한 대를 접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스릴은 아이템 자체뿐만 아니라 발견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치품을 차지할 기회 말입니다. 이러한 지하거래는 더 저렴한 대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당국의 눈을 피해 운영되는 시장은 항상 존재하며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된 보물로 바꾼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소노라 시장, 멕시코, 신앙과 민속이 충돌하는 곳. 우리의 여정은 이제 멕시코시티의 중심부, 마치 색채와 소리, 냄새가 뒤섞인 열병 같은 꿈속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향합니다. 소노라 시장은 일상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이 나란히 판매되는 어지러운 미로와 같은 곳입니다. 한 통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밝고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피냐타와 어린이 장난감들이 보이지만 모퉁이를 돌면 분위기는 훨씬 더 강렬하게 바뀝니다. 한 가판대에서는 새끼 고양이를 팔고 바로 옆 가판대에서는 병을 고치기 위한 방울뱀 기름을 갤런 단위로 파는 곳을 본 적이 있나요? 이곳은 산타 무에르테, 죽음의 성녀 추종자들과 산테리아 수행자들의 본거지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말린 피의 냄새와 향기로운 허브향,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이국적인 새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불법 양초나 악령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가루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음식, 종교, 반려동물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의식의 필수 요소로 판매되는 염소와 닭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노라 시장은 아즈텍의 유산과 현대 민속 가톨릭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 역할을 하는 감각의 과부하 현장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신념이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약간의 신성한 개입이나 미지의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릅니다. 태국의 짝퉁 시장, 지위가 상품이 되는 곳. 멕시코의 신비로운 가판대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지구 반대편 넌센스로 가득한 태국의 거리, 특히 북적이는 방콕의 중심지와 해안의 화려한 삶이 있는 파타야로 날아갑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마도 진품이라는 것만이 유일하게 판매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슈퍼페이크의 세계적 수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범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나 에르메스 한정판 가방을 들 수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파퐁이나 거대한 MBK 센터와 같은 시장에서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이미지를 산 것입니다. 이 거대한 상업의 미로 속에서 기만의 기술은 하나의 예술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비전문가의 눈으로는 진품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A급 복제품을 단지 아주 일부만 지불하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패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시장들은 위조 여권, 국제 기자증, 심지어 가짜 고급차 열쇠까지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바로 지위입니다. 여행자는 단돈 $100로 하룻밤 동안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명성에 대한 세계적인 갈망과 엘리트층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이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현대사회에서 부와 성공에 대한 인식조차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시며 흥정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상품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중국 구이의 전자제품 묘지 디지털 사후 세계를 수확하다. 이제 우리는 중국 광둥성의 구이위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마을은 세계 전자 폐기물의 수도 역할을 하며 기술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낳은 어둡고 거친 사후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신 모델로 바꾼 후 여러분의 옛 스마트폰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수백만 대의 기기들에게 그 여정은 이곳에서 끝납니다. 버려진 회로기판, 엉킨 전선, 금이 간 화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주요 화폐로 통용되는 시장 말이죠.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이 거래의 상당 부분이 정식 공장으로 옮겨갔지만 폐기물 시장으로서의 구이의 유산은 인간 생존의 강력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테크스크랩은 자신의 알선 타이밍을 기다리는 검은 황금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
망치와 산성용액을 이용해 컴퓨터 본체에서 금, 은, 구리와 같은 귀금지를 추출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이 위에서 세계가 버린 진보의 꿈은 해체되어 부품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곳은 소비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생계수단으로 바꾸는 냉혹하고도 진지한 시장입니다. 이는 폐기물이 상대적인 개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원이 풍부한 이들의 눈에는 세상의 쓰레기가 말 그대로 수확을 기다리는 금광인 셈입니다. 중국 이후 야시장, 세계의 도매 창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글로벌 무역의 궁극적인 기념비인 저장성의 이유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세계 도매 창고 역할을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장신구가 어떻게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브라질의 생일 파티까지 흘러들어가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그 여정은 아마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리스트의 다른 시장들이 틈새 시장의 진기한 물건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유는 인간 소비의 압도적인 규모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후 국제상무성에는 7만 5천 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며 매일 8시간씩 모든 점포를 지나친다 해도 다 보는데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곳은 기묘하고 놀라우며 전혀 불필요한 물건들을 만 개의 단위 이상의 수량으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빛나는 피제 스피너와 공기 주입식 웨딩 케이크부터 상상 가능한 모든 종류의 휴일 장식품까지. 이유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무엇이든 컨테이너 단위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제를 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언가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필요 혹은 찰나의 변덕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유는 물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존재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12곳의 특별한 시장을 통한 우리의 여정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시장은 그 문화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진실한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볼리비아의 영적인 부적부터 중국의 디지털 묘지까지 가치는 언제나 보는 이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소들은 우리가 세상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생존, 신념, 그리고 독창성이 얽힌 복잡한 그물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